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좀 신나네요.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신 다룰 게 맞나요? 오늘 책이 좀 많은데 오, 뭐 기타 소식은 좀 적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적당할 것 같나요? 네,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신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 보실 때까지 제가 약간 잡담을 하자면 요즘 너무 덥고 습하고 비는 또 엄청 주룩주룩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에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저는 사실 동남아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동남아의 날씨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드디어 장마가 끝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끝난 것인가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기상청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런데 지금도 비가 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근데 비가 많이 오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가랑비 정도로 오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이 전환이 된 것 같으니까 오늘 단신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최익택 작가님 신작 단편 소설집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최익택 작가님의 이제 신작 단편 소설집인데요. 이게 첫 번째 소설집입니다. 그동안 단편 소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편 소설도 여러 엔솔로지에서 여러 군데서 내긴 하셨는데 단편 소설집으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저희가 슈러딩거의 아이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 소설집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장애에 대한 SF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애 관련해서 여러 가지 SF를 이제 써주셨어요. 사실 뭐 많이 쓰신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쓰시죠. 쓰시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의 아이들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있고 주인공은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농인이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더라요? 그런 코다. 네, 코다 맞아요. 코다가 이제 주인공인 그런 소설이었죠. 지금 김철웅님도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좋아요를 일단 꼭 눌러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김철웅님은 또 우연히 들어오셨다고. 실시간 라이브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실시간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카드뉴스에서 소개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이제 서울의 그 광장 있잖아요. 그 세종대학교 광화문광장 거기서 조각행 모양의 우주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지구의 모든 장애를 고쳐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장애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이제 축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저랑 공상님은 눈이 나쁜데 안경을 껴야 되면 이것은 장애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수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수화라는 사람들 이제 귀가 안 들리거나 해가지고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통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화를 익히는 게 만약 법적으로 좀 뭐 강제가 된다. 그러면은 과연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인가? 뭐 이런 질문으로도 이제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깊게 다루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 이 최익택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장애에 관해서 과연 장애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최익택 작가님은 장애라는 것은 사실 뭐 어떤 특성이 아니라 장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애 경험을 겪은 사람들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보다는 장애 경험자라고 좀 더 칭하는 게 엄밀하게 옳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장애인이라는 범주가 뭐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염두하고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기에는 장애의 범위라던가 정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라지고 의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장애가 될 수 있고 작은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뭐 그 옛날에 다뤘던 그 존 발리였던가요? 존 발리의 잔상? 네, 맞아요. 거기서도 뭐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농인들로만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이제 이 청인 또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몸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사회였죠. 촉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최익택 작가님의 많이 기대가 되는 단편 소설집 비인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루카 작가님의 보라 새벽의 소리라는 책인데요. 네.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라가 고양이 이름입니다. 네. 이루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학문학상 제2회에서 네. 가작을 수상하셨는데 네. 박문영 작가님이 이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놓친 게 없는지 찬찬히 뒤를 돌아보는 모험기 그리고 논리와 효율을 아름답게 다루는 탐정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네. 좀 탐정물임에도 뭔가 좀 따뜻한 그렇겠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이게 탐정소설임에도 과학기술 뒷면의 약자를 살피는 SF고 또 모든 생명과 연대하는 그런 SF다. 그래서 네. 보라가 이제 고양인데 소리가 이 고양이의 주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정새벽이라는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데 네네. 그 주인공에게 보라가 찾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보라가 그 가출을 해가지고 정새벽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보라를 찾으려고 네. 정새벽한테 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뭔가 둘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새벽이라는 등장인물하고 네. 소리라는 등장인물하고 뭔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뭔가 보라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묘한 교집합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도시는 또 메타버스 커뮤니티라고 하더라고요. 네. 메타버스 커뮤니티도 등장하는 좀 뭔가 굉장히 좀 오늘날의 모습을 좀 반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표지에 고양이들이 도트로 그려져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네. 좀 컴퓨터 그래픽스러운 느낌으로. 네. 네. 그 다음에는 김규림 작가님의 큐 아름다운 곡선이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김규림 작가님은 신인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첫 장편 소설이거든요. 와. 이게 어떤 경위로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요게 2022년에 초고 메일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사실 요즘 좀 드물잖아요. 드물죠. 아주 보통 책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일 가능성이 낮은 것이 그쵸? 출판사에 직접 투고를 하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원고를 보내고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이 책으로 내기에는 좀 부족한 그렇죠. 원고들이기 때문에 또 출판사에서는 되게 바쁘고 연재하기 때문에 이 많은 원고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검토를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었네요. 네. 요거는 이제 인간의 마음을 안드로이드의 눈을 통해서 보는 그런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큐이 안드로이드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제이인데 이름이 네. 제이에게 큐이라는 안드로이드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제이는 안드로이드를 좀 싫어합니다. 어떤 과거에 상처가 있나 봐요. 네. 이야기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속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네. 어떤 안드로이드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큐는 좀 배척을 해요. 그런데 큐는 끊임없이 좀 이렇게 마음을 열게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큐이 이 시대상도 좀 흥미로운데 네. 인간형 안드로이드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큐이 계속 이제 낡아갈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큐이 시한부, 네, 맞아요. 시한부가 된 거죠. 큐이.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큐를 좀 고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지금도 그 아이보라는 강아지 로봇을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애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를 영영 못 만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슬프겠죠. 네. 그리고 카드뉴스에 대사가 이제 발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저는 당신이 그린 선의 뒤를 따르는 선이에요. 그렇지만 제 선은 삐뚤빼뚤하죠. 당신이 오른쪽으로 휘어질 줄 모르고 뛰어가다 속도를 제때 늦추지 못하고 당신의 선을 놓치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말해줬으면 해요. 당신의 감정이 어디로 휘어지는지,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려가는지. 그러면 저는 당신의 선을 따라 아름다운 선을 그릴 수 있어요. 꽤 근사한 성광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당신이 기회를 준다면요.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이름에도 아름다운 곡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좀 서정적인 분위기의 좀 아름다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추천해드릴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은
김달령 작가님의 스스로 블랙홀에 뛰어든 사나이라는 책입니다. 네. 김달령 작가님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세요. 요거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멋있네요. 표지도 굉장히 멋있고 제목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블랙홀에 뛰어든 사나이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단순히 소설은 아니고 좀 교양 과학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네. 요게 각각의 단편 소설마다 그 단편 소설에서 사용된 과학 지식 같은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설이 되어 있고요. 과학 지식이.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스스로 블랙홀에 뛰어든 사나이인데 요게 이제 블랙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대한 내용이 같이 해설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 양자 물리학, 뭐 대칭, 초전도체 이런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작가님은 SF와 과학고의 교양의 결합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재밌겠네요. 네. 그럼 과학 지식들 같은 거를 좀 읽는 거를 좋아하신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로 과학 지식 그런 거 이렇게 찾아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신다면은 추천해 드릴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SF가 과학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를 하시고 보면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SF를 창작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SF를 쓰면 상당히 재미없는 SF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나눠가지고 이렇게 별개로 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신 건 대단히 영리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야기와 해설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네. 그 다음은 이태재 작가님의 푸른 살이라는 작품입니다. 야, 제목 자체가 되게 강렬하네요. 푸른 피 같은 느낌으로. 네. 뭐 제목에서 좀 유추할 수 있다시피 약간 제 생각에는 스릴러적인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 수상작인데요. 네. 외계 생물이 인간의 뇌에 기생을 하면서 폭력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뭔가 의도를 가지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면서 몸에 푸른 종양 같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푸른 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개인의 폭력성을 규제하는 수단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세계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147년 만에 금환일식이 이제 한반도를 지나가는데 그 금환일식이 지나가면서 이 통제가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네. 약간 제 생각에는 더 퍼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 자유롭게 아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게 허용이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약간 고어한 그런 범죄 영화인데 그런 설정이 아닐까 뭐 싶긴 한데요. 아무튼 이 147년 만에 금원일식이 생기는데 푸른 살에 강한 내성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디고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국제 교도소를 탈출해가지고 한국으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인디고도 사실 인디고 블루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붙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내용도 좀 등장하지 않을까. 약간 뭔가 범죄 같은 거, 사륙 뭐. 이 인디고들이 보니까 무슨 뭐 수억 명을 집단 살인을 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한반도로 온다고 하니까 정말 좀 무서운 분위기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네요. 이 멋진 신세계 말씀하셨다시피 멋진 신세계에 보면은 이 염력에 면역이 없는 사람들 이제 염력을 쓰는 사람들한테 엄청 살해당하잖아요. 신세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세계에서. 네, 맞아요. 그 공사님은 뭘 의도로 하셨어요? 저는 그 멋진 신세계에서 이제 약물 통해 가지고 소마를 가지고 통제하는 거? 그거를 떠올렸습니다. 네. 전 신세계에서 이제 염력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 신인류처럼 이제 염력이 없는 사람들을 막 이제 살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폭력성을 완전히 통제당하고 폭력성이 없는 사회이다 보면 자기 방어를 위한 어떤 수단도 사실은 잘 안 갖추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무방비로 이 인디고들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재밌겠네요. 네.
약간 하드보일드한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네. 그런 거를 좋아한다면은 뭐 추천해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김희원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네요. 세상이 멸망하고 소심한 사람들만 남았다라는 제목만 읽어도 딱 어떤 설정인지 감이 오네요. 네. 아포칼립스 소설인데요. 세상이 멸망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소심한 사람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목차명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1장이 세상이 멸망했는데 소심한 사람만 남았다니 요거고 2장이 세상이 멸망했는데 편의점에 가다니 마지막 장이 뭐 세상이 멸망했는데 해피엔딩을 받으다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네요. 네. 소심함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징이잖아요. 네. 소심함은. 예를 들어 뭐 약간 겁이 많다거나 아니면 좀 내향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세상을 구하는 방향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스토리적으로도 이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입장에서도 사람이 소심하면 이야기를 풀기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사람이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소심한 사람들은 잘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셨을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은 온다리쿠 작가님의 어리석은 장미입니다. 네. 요게 보니까 엄청난 작품이더라고요. 네. 이게 14년 만에 완성을 하신 건데 2006년부터 잡지에 연재를 해오셨습니다. 네. 온다리쿠 작가님도 뭐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죠. 유명하죠. 네. 저도 어릴 때 되게 즐겨 읽었던 이분 작품을. 네, 이분 작품은 읽고 있으면 재밌는데 약간 정신 건강이 안 좋은 느낌이 좀 이렇게 막 좀 고어하기도 하고 뭔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잘 상상하지 않는 그런 약간 불쾌한 그런 상상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 읽는 분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작품은 또 뱀파이어가 나오는 작품이네요. 네, 뱀파이어와 SF가 섞인 세계관인데요. 뭐 우주로 가는 허주라는 배가 있나봐요. 제가 이게 소개만 읽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 배에 타려면 카드논스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배에 타려면은 어떤 의식을 거쳐야 되고 그 의식을 거치면은 뱀파이어가 되는 설정인가봐요. 네. 주인공이 소녀예요. 근데 그 소녀는 뱀파이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우주선에 가려면 이 의식을 거쳐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좀 피를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네요. 네. 그 다음에는 설재인 작가님의 캠프파이어라는 책입니다. 네. 굉장히 또 표지가 몽환적인 그런 표지인데요. 그러네요. 네. 뭔가 사슴 인간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고 눈에는 별이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귀엽기도 하고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좀 무섭죠. 네. 이게 외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작품에 나오는 외계인인데 이족 보행하는 사슴 외계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인류가 갑자기 납작한 종이 인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둘만 남아요. 생존자가 둘 뿐이밖에 없는데 이 둘이 갑자기 이족 보행하는 사슴 외계인 이 외계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행성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종이 인형이 돼버린 세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계를 다룬다는 게. 근데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요즘에는 정말 황당한 재난 그런 걸 다루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게 갑자기 지구의 모든 게 크리스탈이 돼버리는 그런 아포칼립스물도 있고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시리즈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제임스 발라드 소설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시리즈로 3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그 불에 타버리는 세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물에 잠기는 세계가 있고 세 번째가 크리스탈이잖아요. 네. 크리스탈
물에 잠긴 세계, 불타버린 세계, 크리스탈 세계 네, 이렇게 네. 세 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단순히 뭐 핵전쟁이나 이렇게 좀 진부한 게 아니라 네. 좀 더 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종이 인형이 돼버리는 세계인데 네. 여기서는 단순히 좀 서바이벌물이나 뭐 아니면은 세계 멸망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좀 뭐 예를 들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서로 막 적대하거나 네. 그 속에서 어떤 인간성을 그려내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상상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좀 다른 층위로 그려낸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고요. 또 네. 주인공이 두 생존자가 교사와 제자 관계래요.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설재인 작가님 작품도 언젠가 한번 좀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장강명 작가님의 단편소설집이 나왔습니다. 오, 네. 신작이군요. 네.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네. 나왔는데요. 네. 이게 근데 뭐 새로운 소설을 이렇게 써서 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옛날에 나왔던 작품들이나 다른 이제 엔솔로지에서 내신 작품들을 엮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소개를 읽어보면은 장강명 작가님다운 책이 아닌가 싶어요. 소개에 보면은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탐구하는 학문 분야인 STS의 문제의식을 적극 반영한 소설을 엮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장강명 작가님다운 스타일이 아닌가 싶고요. 표제작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기술 옵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고 싶은 대로 출력값을 조정하는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블랙미러 같은 데서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차단하면 그 사람 뿌옇게 보이고 막 그런 그렇죠.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 요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표시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 바다 속에 무슨 마을 같은 게 있잖아요. 요게 아마 옵터를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서문상의 해외 단편 부문의 후보작으로 오른 작품이 있네요. 네. 알래스카의 아이히만. 네. 아이히만. 그 다음에 신문문학대상 수상작인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표제작이죠. 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그 장강명 작가님은 사실 SF를 안 읽으시는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SF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옛날 PC통신 시절에 SF 동호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SF 컨벤션 같은 거 하면 꼭 오셔가지고 막 강연도 하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이런 과학과 기술, STS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모으셨다고 하니까 또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김현중 작가님의 묘생만경이라는 단편집입니다. 이 김현중 작가님의 마음의 지배자라는 그 책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절판이 됐나 봐요. 그 책의 주인공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묘생만경이라는 이 이야기도 웹툰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단편 소설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묘생만경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이제 고양인데 주인공이 인간보다 좀 지능이 더 높은 거예요. 보통 고양이가 아니고 영물인 걸로 나오는데 네. 이 고양이가 다른 영물들을 찾아 나서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고양이 하면은 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것도 그렇죠. 좀 떠오르고 아니면 저희 그 굉장히 똑똑한 개가 나오는 그 소설도 있었잖아요. 폴라리스요? 네네. 그것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김정 작가님의 노 휴먼스 랜드라는 작품입니다. 네. 요거는 창비 카카오페이지 영 어덜트 소설 대상 수상 작품이고요. 요거는 보니까 웹소설로 연재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표지가 굉장히 예쁩니다. 네. 포라리스가 아니고 시리우스였습니다. 시리우스. 네. 같은 별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헷갈릴만한. 그래서 헷갈렸어요. 네. 자, 노 휴먼스 랜드는 약간 표지가
만화풍으로 그려져 있네요. 네, 이게 웹소설로 연재가 돼가지고 약간 아마 뭐 웹툰을 보시는 분들이랑 좀 소비층이 겹치니까 네네.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가지고 표지를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연재된 걸 봤는데 평점이 9.8점이에요. 와, 엄청 낮은 평점이고요. 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육지의 57%가 사라진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수면이 뭐 높아져가지고 그런 네.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기후 난민 청소년인 미아가 한국의 조사단으로 파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미 멸망을 한 세계예요. 네, 그래서 먼 미래에 뭔가 한국이 보면 여기 막 아파트에 표지 보면은 나무가 자라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세계에서 뭔가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뭔가 고고학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듭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죠? 예를 들어 막 한국인들이 뭐 특별히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어서 커피컵이 엄청나게 많더라. 네. 아니면 뭐 닭뼈, 치킨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렇죠. 닭뼈가 엄청나게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 게 나올 거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네. 천설란 작가님이랑 이다혜 작가님도 추천을 해주셨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웹소설이 이제 책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웹소설은 6화 분량입니다. 네, 6화 분량.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미아가 기후 난민이네요. 네. 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난민이 된 친구네요. 그래서 요즘 이 기후 변화가 워낙에 급격하게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시다 그쵸. 보니까 네. 약간 좀 더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김준영 작가님의 별보다도 빛나는 이라는 책입니다. 김준영 작가님은 막너머의 신이 있다면으로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을 타셨죠? 아, 네. 네. 요거 저희가 산업과식부 읽었는데 벌써 새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네. 2400년의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좀 약간 뭐 스페이스 오페라풍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약간은 스페이스 오페라보다는 좀 더 이제 개인에 치중한 좀 더 개인에게 밀접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름성이라는 행성에 지구 이주민이 정착을 했는데 여름성이라는 행성에 다이아몬드비가 내리는 그런 위험한 환경이래요.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네. 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제 뭐 인간이 약간 뭐 자기 몸을 기계로 대체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이게 되기 시작했나 봐요. 사이보그 같은 것 같은데 작품에서는 휴봇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의 할머니는 완전히 휴봇이고 엄마는 또 머리만 휴봇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회에 휴봇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대요. 막 그 작품에 그 작품 소개에 발췌된 걸 보면 네. 이 인간도 아닌 것들이 막 이런 식으로 대사가 네, 있고 한데요. 작가님은 이게 슬프지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게 많이 생각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분위기도 네.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거기서도 이제 기계팔 뭐 이런 거 달고 있으면 좀 천대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네. 좀 약간 그 은하철도 999도 좀 디스토피아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막너머의 신이 있다면 이것도 네. 굉장히 좀 그 이야기 책날개에 써져 있는 것만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것도 꼭 빨리 읽어보고 싶은데 네. 아직은 시도를 못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또 저희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다음에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아작에서 또 새로운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이신주 작가님의 공산주의자가 온다라는 네, 작품입니다. 공상주의자의 시기에 가까워 보이는 책일 것 같네요. 네. 이신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고 네. 저희 어션테일즈에도 이야기를 쓰셨고요. 네. 그다음에
제2회 문윤성 SF 어워드 중단편 부문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작년에 수상하셨고요. 김초엽 작가님이 심사평으로 아이디어 하나로 작품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전 SF의 현대적인 재해석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그 한나랜 작가 뭐 이런 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 네. 설명을 듣고 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데뷔하기 전부터 습작을 125편을 쓰셨는데 우와. 그중 대부분이 다 걸작 아니면 수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다른 그 수록된 단편들도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데 35억 년 레시피 제목이 네. 네. 그리고 단일성 정체감 장애와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 이런 작품들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소개가 자세하진 않아가지고 어떤 네. 작품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워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소설집이 이제 SF로 엮였는데 그 다음으로 판타지랑 다른 장르의 이야기도 이신주 작가님이 쓰신 게 또 소설집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네.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작가님이 그렇게 써놓으신 게 많으면 네. 앞으로 책이 아주 빨리 나오겠네요. 이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희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 책 소개 잘 해주셨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신 1부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다시 전환을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되게 재밌는 책이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저도 좀 많이 읽고 싶고 근데 네.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옆에 책상에 책이 많이 쌓여 있어서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읽으시면서 네. 지금 읽고 있는 책 재밌어요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또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아까 보니까 양페이님이 어션테일즈 읽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션테일즈에서 뭐 재미있는 소설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션테일즈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공룡들이 타임머신 타가지고 네. 미래로 가는 얘기 있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도 기억이 네. 잘 안 나긴 하는데 재밌겠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는 아니죠.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네.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흐름도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트위터가 더 이상 새가 아니더라고요. X죠, X. 네. 좀 별론데. 네. 어쨌든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 페이스북으로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좋아요도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시간 기록하는 걸 깜빡했는데 네. 일단 33분이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록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거 읽었어요. 그 박문영 작가님의 네. 세계의 밤. 세계의 밤? 네, 그 사마귀의 나라. 네네. 그거의 저희 그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4회분 방송을 이제 한 번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가 제 생각에는 저희 몇 시에 시작했죠? 8시에 시작했죠? 10시에 시작했으니까 10시 네. 또는 11시에 네. 끝날 예정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되고요. 네. 네, 저희는 그때까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좀 쉬었다가 네. 잡담도 하고 쉬었다가 네. 단신 2번째 녹음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에어컨이 이제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런 휴식 시간마다 에어컨을 틀곤 합니다. 그래서 엑스리안. 트위터리안이 아니고 엑스리안. 트위터는 X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X 됐다라고. 어떡하냐고요. 다들 스레드로 피난을 해야 됩니다. 네.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스레드를 쓰시나요? 저 계정 있긴 있어요. 그래요? 계정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블루스카이를 하나 계정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손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새 SNS라는 게. 트위터도 적응하는 데 꽤 걸렸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지 않을까요? 트위터랑?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 계정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을 네. 좀
그 뭐라 그러죠? 실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아예 새로 시작하고 싶으면 계정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네,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